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매번 힘들고 기분 안 좋은 뉴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기적과도 같은 일로 여러분께서도 매일매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시면 지금같이 힘든 시기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집안의 유일한 귀염둥이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사고가 있어 6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제 또래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이 제 편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랄 수 있는 제가 행운아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제 밑으로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외동아들로 오랜 세월을 지내던 와중에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저와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동생의 등장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동생이 생겼다는 게 마냥 기뻤습니다. 저는 동생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에 꼭 좋은 형이 되어줄 거라고 다짐하며 동생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화목했던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며 저는 저희 가족이 더 돈독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저희 부모님께서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부모님은 동생이 생기고 나면서 점점 제게 소홀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동생을 챙겨야 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제게 소홀하고 동생만 챙기시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계속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차별과 차별이 아닌 건 알겠더라고요. 뭐든지 동생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시던 분들이 제가 하려는 건 안 된다고만 하셨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어린 동생과 장난만 쳐도 화를 내시고 아예 제가 동생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부모님이 어린 동생을 걱정하셔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죠. 예전처럼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기에는 괜히 어린 동생을 질투하는 못난 자식으로 비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더 노력했어요. 집안일을 도와드리려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며 어떻게든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보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은 동생만 바라보고 계셨고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와 동생을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저와 동생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쓰는 것까지 모두 차별을 둬야 했고 심지어는 여행을 다닐 때까지 저를 차별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여행을 간다는 소식에 설레고 있던 제게 저는 빈 집을 지키라며 동생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행동이 그저 어린 자식이 태어나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당해야 하나 점점 부모님께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며
그때부터 저는 방황을 시작하게 됐어요. 더 이상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고분고분하지도 않으며 저 혼자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버린 일이었어요. 제가 혼자서 알아서 잘 하니까 그냥 두시는 건가 싶어서 반대로 사고치고 다니고 말썽을 피우면 저한테도 다시 관심을 주시려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방황에도 부모님은 끝내 제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싸움을 하고 상처를 달고 들어오는 날에도 부모님은 제 얼굴 한번 살필 겨를이 없으셨던 건지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 그렇게 차별받던 동생과 제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형제를 차별하고 동생만 챙기시는 와중에도 동생은 저를 잘 따랐고 저도 동생을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은 저희가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이 없을 때는 저희도 여느 평범한 형제들처럼 자주 어울리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는 부모님 눈을 피해 놀곤 했었고 그러다 하루는 동생과 밖에서 놀던 중 평소 귀가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길길이 화를 내며 욕을 하셨거든요.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너 우리 민우 데리고 뭐 했어?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우리 민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이 새끼 책임질 거야? 저는 부모님께 걱정하실까봐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뻔했어요. 제 전화니까 안 받으셨던 거죠. 그런 상황을 설명해봤지만 부모님께서는 동생만 걱정하시며 저를 일방적으로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동생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이런 욕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의 차별로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당시 한창 사춘기에 시달리던 저는 괜히 억울한 마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 드렸잖아요. 제 연락은 받지도 않으시더니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걸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민우 데리고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민우도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냥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 아니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을 나야 하는 건데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민우 태어난 뒤로 두 분 다 저한테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차별하셨지만 저 계속 참았다고요. 이 자식이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애초에 네가 우리 민우를 왜 데리고 나갔는데? 너 같은 놈이랑 어울리다가 우리 민우마저 너처럼 만들려고? 네가 어떻게 살던 알 바 아니지만 민우는 아니야. 우리가 민우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감히 너 따위가 우리 민우를 망치려고 해? 너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너 따위는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얌전히 잘 지내기만 해도 모자랄 놈이 어디서 가짜게 반항이야? 너는 기어이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는 걸 티내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데려다 키웠다는 말이? 지금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두 분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인데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건데요? 이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네. 야, 우리가 왜 네 부모야? 우린 네 친부모 아니야. 너 입양해 온 거라고. 그런데 걷어먹이는 놈이 지 주제도 모르고 기어올라. 그동안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네가 뭘 잘했다고 감히 우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너 그렇게 하면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차별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친자식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나마 키운 정이 있어서 안내 쫓고 걷어줬더니 이 자식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소리나 지르고 있어. 그렇게 차별받는 게 싫으면 알아서 나가던가. 김상중 네 이름 세 글자 가지고 네 친부모 찾으러 나가라고. 우리도 너 같은 거 더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불만 있으면 네가 나가.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 집 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입양되어 온 입양아였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서운할 때마다 나는 어디서 주워온 아이인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설마 그게 진짜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부모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양부모였고 제가 그 집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너무 두렵고 막막한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족도 갈 곳도 잃은 셈이 됐죠. 맘 같아서는 양부모님 말대로 차별을 피해 그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 집을 벗어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가 살려고 해도 돈이 없었고 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만한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그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양하라는 것이 모두 밝혀진 이상 그 집안에 제 자리는 없었지만 말이죠. 이후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게 형이라 부르는 동생에게 저를 무시하라고 강요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양부모의 강요에도 착한 동생은 저를 끝까지 형으로 대접하면서 양부모 몰래 저를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용돈도 받지 못했던 저를 위해 동생이 자기 몫을 나눠주며 저를 챙겨줬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겨우겨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러다 성인이 돼서야 독립할 여력이 생긴 저는 그때부터 그 집을 벗어나 혼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울타리 없이 혼자 살게 된 저는 제 친부모님을 찾아보려고도 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부터 친부모님의 존재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친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양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무정한 양부모는 그것마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를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해? 너 이 새끼는 그동안 우리한테 얻어먹은 게 있으면 우리한테 빚을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성인 됐다고 지 부모 찾을 생각이나 해? 아유, 글러먹은 새끼. 우리는 네 친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딴 거 더 물어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아니, 너도 성인 됐으니 이 기회에 아예 남남으로 갈라서자. 파양하고 너도 네 인생 살면 되겠네. 양부모의 도움 없이 친부모님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채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애초에 친부모가 나를 버린 탓에 내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으니 이제 와서 친부모를 찾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모두 버림받은 저는 한동안 긴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이런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나 싶어 인생을 포기하고 막 나가기도 했죠. 되는 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고 사는 의미 따위는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힘들게 살던 와중에 저는 지연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형편없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며 저는 그런 여자를 위해 정신 차리게 됐어요. 지연이는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저를 유일하게 믿고 사랑해줬던 사람이었고 지연이를 만나면서부터
저는 제 인생을 가꿔가며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됐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고아 신세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 탓에 저는 저 스스로 자격지심에 괜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한 못난 처지가 부끄러웠던 저는 오랫동안 사귄 아내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지연이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나 싶은 생각에 저는 결혼 얘기도 없이 아내를 오랫동안 기다리게만 만들며 못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꿋꿋이 저를 믿고 기다려줬고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어요. 난 당장 결혼 안 해도 돼. 뭐 결혼이야 언제든 하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중 씨 스스로 마음 정리되면 그때 결혼하자. 그런데 그런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건 아내 혼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지연이 어머님께서도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쓰이셨던 건지 저에게 마음을 써주셨거든요. 딸의 혼사를 늦추고 있는 못난 놈이 뭐가 예쁘다고 그러시는지 고아 청년이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해 아내를 통해 반찬들을 전해주시고 태어난 날도 모르는 제 가짜 생일날에도 선물과 함께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시며 아직 사위도 아닌 저를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내 부모라는 사람들도 나를 버린 마당에 남의 자식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 아내와 어머님의 배려에 감동을 받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 저 스스로가 가진 열등감을 이겨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주제에 노력한다고 해야 뭐 남들에 비해 많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조금이라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신혼집 얻을 형편도 되지 않은 탓에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싶었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내 식구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돈을 벌고 저축하며 노력한 끝에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그제서야 저는 오랫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게 됐죠. 지연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기다려줬을까. 늘 미안하고 항상 고마웠어. 나는 살아가야 할 의미도 모르고 막 살던 놈이었는데 그런 내가 너를 만나고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지연이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물론 아직은 한참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연이 너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럼 당연하지. 난 상중 씨가 그렇게 말해주기만을 기다렸는걸? 상중 씨는 존재 자체로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상중 씨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게.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이후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뵙게 된 장모님께서는 제가 상상하던 모습처럼 인자하신 분이셨고 반갑게 절 맞이해 주셨죠. 장모님께서는 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대접도 후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로봇처럼 얼어있던 저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죠. 장모님의 결혼 허락은 이전부터 받았던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을 다 들으시곤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이야기를 들으신 장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해도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장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거기다
저를 위로해 주기까지 하셨죠. 아휴, 그래서 우리 김서방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구나. 난 전에 그 지연이 통해서 내가 결혼 허락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결혼 허락한다고 말할 걸 그랬네. 미안하네, 김서방.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선 긴장하지 말게. 내가 무슨 생각할까, 무슨 의도를 가졌을까 걱정하지도 말어. 내가 그동안 우리 지연이 통해서 김서방 이야기 들은 게 많어. 당연히 김서방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김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알고 있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나도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혼자서도 잘 자란 자네가 누구보다 대견스러워. 하여튼 의지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혼자서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혼자서 애쓰지 말고 지연이한테도 의지하고 내게도 의지하면서 김서방이 마음 편히 살았으면 하네. 또 앞으로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나도 우리 김서방을 내 아들로 생각할 테니. 알겠지? 그럼 부모 자식이 된 기념으로 호칭부터 바꿔서 불러볼까? 어때, 아들? 엄마가 초면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니? 절 위로해 주시는 장모님 말씀에 겨우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아들이라 불러주는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어요. 또 양부모에게 차별받고 버림받은 뒤 지난 20년간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마다 남들과 다른 내 인생으로 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고 안아줬으면 싶었어요. 그 품에서 저도 위안받으며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장모님께 듣게 되자 눈물이 터져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장인 장모님들이 사위에게 종종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전부터 장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품에 안겨 엉엉 울게 됐죠. 이후 조금씩 감정이 진정됐던 저는 장모님께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장모님께서 제가 양부모에게 입양되고 파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도 거기까진 차마 얘기를 못한 거죠. 제가 파양됐다는 걸 알게 되신 장모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는 자네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줄만 알았네. 근데 어쩜 아이를 입양해놓고 그런 짓을 한다니? 부모가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애를 데려가 입양했으면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중간에 친자식이 생겼다고 그런 짓을 해? 아직 어린애한테? 아유, 내가 열받아서 진짜. 엄마가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했던 거야. 내가 결혼 전에 말했으면 진작에 이 사람 들들 볶아서 그 집 찾아가려고 했을 거 아니야. 복수하겠다고. 장모님, 저 괜찮습니다. 양부모님을 원망 안 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사람 만나고 나서는 제 옛 기억도 양부모님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저 괜찮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떻게 흥분을 하네? 내가 아까 살짝 말했지. 나도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실은 우리 지연이도. 근데 잠깐만. 그럼 자네 입양 전엔 고아원에 있었던 건가? 입양됐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서류 보기 전까지는 제가 입양된 줄도 몰랐고요. 아차차, 그래. 기억이 없다고 했지? 혹시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름은? 그 이름은 파양한 양부모님이 지어준 거니? 그런데 왜 동생은 돌림자가 아니고 민우인지 알아? 저도 아는 게 많진 않아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양부모님이 제게 관심을 아예 안 주셔서 제가 입양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름은 아마 입양 전부터 김상중이었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이 그 집 나가라고 등 떠밀 때 제 이름 세 글자 가지고 저희 친부모님 찾으라고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김상중 이 세 글자는 원래 네 이름이 맞다는 거지? 김상중이 맞지? 그래, 맞아. 이제 보니까 얼굴이 남아있어. 아무래도 네가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네? 저를 찾으러 다니셨다고요? 그게 무슨...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제게 여러 질문을 하시더니 절 찾아다니셨다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야 어리둥절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안방을 다녀오시더니 보석함 같은 곳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셨습니다. 그리곤 제게 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옆에 사진을 두고 보니까 더 확실하네. 얼굴에 있는 점 위치도 똑같고. 혹시 이 사진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니? 뭐 떠오르거나 익숙하지 않아? 이게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진 속 아이와 저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왜 장모님께서 절 찾아다니셨는지... 그야 네 엄마를 아니까. 네 엄마 덕분에 우리 지연이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널 찾아다녔지. 상중아, 내가 네 엄마를 알아. 네 엄마를 알고 있다고. 장모님께서 제 친어머니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을 땐 제가 뭘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장모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장모님께서 뭔가를 착각하신다고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겨우 제 이름 세 글자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해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장모님께서 제 어머니라는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도 관련된 이야기였죠. 내가 왜 널 찾았는지 많이 궁금하지? 그 얘기를 하려면 아까 말하려다 말았던 우리 지연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실은 지연이가 어릴 때 사라진 적이 있어. 지연이가 놀이터에서 놀던 중에 내가 잠시 트럭에서 파는 두부를 사려고 갔는데 그 사이 지연이가 없어진 거야. 바로 눈앞에 있던 애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걱정된 마음에 지연이를 찾아다녔지. 근데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도 애가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 그때부터 지연이 얘를 찾는다고 나랑 우리 그이가 엄청 고생을 했지. 그러다 만나게 된 거야, 네 엄마를. 그때 네 엄만 널 찾아다니고 있었단다. 네가 없어진 지 거의 3년이 돼가던 때였지. 동병상련이라고 지연이 얘기를 듣게 된 네 엄만 날 참 안타까워했어. 그리고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기 전에 지연이를 찾아야 한다면서 날 도와주겠다고 했지. 어차피 널 찾으면서 같이 지연이를 찾는 거니까 더 힘든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아이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만 지나만 가도 내 아들 같아서 눈이 돌아가는데 그 상황에 다른 집 자식 아이까지 찾아보겠다? 그건 찾고 있는 다른 집 자식이 내 코앞에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일이야. 근데 네 엄만 다르더구나. 그간 3년 동안 널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식 잃은 부모 가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우리 지연이를 찾아주려고 애를 썼어. 그리고 결국엔 우리 지연이를 찾아줬고 부모인 나도 찾지 못했던 우리 지연이를 네 엄마가 찾아준 거야. 언니가 지연이를 찾았다고 전화했을 땐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언니는 무조건 챙기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어. 챙기는 일 중 하나는 당연히 상중이 너를 찾는 거였고 그때부터 네 엄마가 말리는데도 널 찾으러 돌아다녔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네 엄마랑 고아원으로 등록된 곳은 전부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도 네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다 언니가 나한테 그만하라면서 날 붙잡고 말렸어. 내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제까진 언니도 인정을 못했는데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내게 보여줬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네 옷이었어. 네가 사라졌을 때 입었던 옷가지들. 네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천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언니는 그걸 보고도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옷가지들을 발견하고도 널 찾으러 다녔던 거고 그러다 나까지 너 찾는데 온 시간을 쏟으니까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네 엄만 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인정하고 널 찾는 걸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근데 난 그 옷가지들이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 그게 네 시신이야 뼈야. 그냥 옷가지들 아니야. 그거 가지고 네가 죽었다고 말할 순 없잖니.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물론 네 엄마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몰래 찾아다녔지만 포기하지 않고 널 찾아다녔지. 네 엄마도 널 포기한 건 아니란다. 내 앞에선 표를 낸 적 없지만 틈틈이 실종 아동도 확인해보고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 알아보더라. 혹시 네가 해외로 입양되진 않았을까 싶어서 DNA도 채취해 보내고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널 찾는 걸 멈추지 않았던 건 분명 네가 어딘가에 이렇게 건강히 잘 살아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고 상중아 정말 고맙다. 네가 살아있어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언니한테 지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됐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찾고 싶은 마음에 비슷한 상황이었던 저를 착각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흥분한 장모님을 진정시키고 착각하시는 거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장모님,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장모님과 지인분께서 찾는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양 전부터 제 이름이 김상중이라는 것도 양부모님께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확실치 않아요. 또 김상중이라고 해도 고아원에서 지냈거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중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점도 사진을 인화하거나 보관해 오던 과정에서 묻은 흔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률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장모님께서 그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 이름과 사정을 아시곤 다른 조건들을 끼워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신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 제가 그 아이가 아닐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니야. 넌 언니랑 내가 찾고 있던 상중이가 확실해. 너도 네 엄마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네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네 엄마가 널 보면 한눈에 알아볼 거라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네 엄마 모시고 올 테니. 장모님께서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말씀처럼 아들을 찾고 있던 그 지인분을 데리고 오시려는 것 같았죠.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을 그리워하던 사람이다 보니 제가 찾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두 분의 실망감이 벌써부터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해야 두 분이 덜 실망하시고 충격받지 않으실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50분 정도 뒤 장모님 댁 현관문이 열렸어요. 장모님께서 지인분을 데리고 오신 거죠. 언 1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현관문을 들어오시는 장모님께서는 여전히 흥분하신 상태였습니다. 그 뒤를 장모님의 지인분이 따라오셨는데 그분께서도 제가 아들인 줄 알고 긴장하셨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신발을 벗은 곳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보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자 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겁니다. 지인분께서는 제 얼굴을 보시고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셨고요. 상중아, 상중아, 상중이 너 맞구나.
우리 상중이가 역시 살아 있었구나. 머리를 아파하던 저는 얼떨결에 그분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진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그리고 띄엄띄엄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들 중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바로 절 안고 계시던 그분이었죠. 물론 제 기억 속의 어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눈매, 얼굴형과 목소리까지 아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맞는지 싶어서 말이죠.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저를 안고 계시던 장모님의 지인분께서는 제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 김상중이 맞는지 확인하셨죠. 상중이 너 어디 아프니? 왜 머리를 부여잡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잠깐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우선 앉아. 그런데 너 엄마 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엄마가 어색하니? 말을 왜? 저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제가 찾고 계시는 아드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 상중이가 맞는데. 널 보기까진 나도 긴가민가 했지만 널 보니까 한눈에 알겠더라. 내 아들 상중이가 맞다는 걸. 여기 엄마가 네 어릴 적 사진도 가져왔어. 여기 봐봐. 어릴 적 네 얼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리고 여기 얼굴에 점도 있고 너 목 뒤에 점도 있지? 오른쪽 무릎 움푹 들어간 곳에도 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상중이 발가락이 정말 길어. 발가락 사이 간격도 넓고 그래서 내가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지낼 것 같다고 외국 가서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우리 상중이랑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구나. 미안하다 상중아. 전부 엄마 탓이다. 엄마가 미안해. 당황스럽게도 제 신체적 특징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제 앞에 있는 분이 제 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드님이 맞아요?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몰라봐. 내가 이제까지 단 한시도 내 가슴속에 널 놓은 적이 없는데. 상중이는 엄마를 아직 못 알아보겠어?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하더니 아직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무슨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제가 어릴 적 어머니 모습과 공원 같은 곳에서 뛰어놀던 장면 정도. 그것 이외엔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공원? 혹시 이 사진 속의 공원이니? 엄마가 이 옷 입고 있어? 우리 이 공원 주말마다 갔었어. 집 앞이라서 평소에도 자주 갔는데 주말이면 네 아빠랑 같이 너랑 시간 보내려고 갔었다고. 여기서 자전거도 배우고 축구도 하고 연도 날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좀 날까? 죄송해요. 거기까진... 근데 제 기억의 장소와 사진 속 장소가 같은 곳 같아요. 딱 이런 풍경이었는데. 박사?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그래 맞아. 네 아빠가 널 박사님이라고 불렀어. 네 꿈이 과학자라서. 이제 기억이 하나 둘씩 나는구나. 우리 아들 상중이를 돌아오고 있구나. 어머니와 있다 보니 제 기억에도 없는 단어나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희미하지만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맞춰가며 제 앞에 있는 분이 제 친어머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렇게 그날은 어머니와 기억을 맞춰가며 우리가 모자임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 두 사람이 모자 관계라는 걸 증명해 줄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겨우 3일이었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초조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모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두 사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로 제가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마냥 기뻤던 것만은 아닙니다. 3년 전 저를 누구보다 그리워하시던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아내와 결혼할 용기를 냈더라면, 제 방황이 짧아 모아둔 돈이 있어 일찍이 아내와 결혼을 했더라면 아버지를 뵐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말이죠. 그래도 건강하신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되어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까지 못다한 서로의 얘기를 나눴고 울고 웃으며 며칠 밤을 지냈죠.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더 이상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인생 최고의 날이 지난 이후 저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제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꿈에서라도 단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했던 어머니께서 제 곁에 있었고, 제 어머니만큼이나 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장모님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자 반대로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제 아내와 함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제게 찾아와준 이 행복을 즐기는 데 바빴습니다. 지난 어린 시절 가졌던 양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싹 다 지운 채 아내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소식을 끊고 지냈던 양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무엇에 쫓기듯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채로 말이죠. 연락도 없이 회사 퇴근길에 찾아온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상중아, 우리가 잘못했어. 부모가 되겠다고 널 데려가 놓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우리가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어린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전부 우리 욕심에 그렇게 했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마.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우리가 하는 사죄로 네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부모가 돼서 어른이 돼서 너한테 몹쓸 짓을 한 우리가 내게 정말 잘못했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집이라도 망했어요? 아니면 민우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민우 일로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빠 엄마가 저한테 바라는 거 없이 찾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데요? 뭔데 가식적인 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너희 친어머니라는 분과 장모님 된다는 분이 우릴 찾아오셨단다. 너와 만나고 나서 나눈 얘기들 중 가운데서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한 짓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혼나야 하는 게 맞는 일이지. 그리고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잘못을 빌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찾아온 거란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너한테 빌려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상중아. 혹시 우리가 비는 걸로 네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라도 너한테 잘못을 구하고 싶구나. 당연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란다.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어린 시절에 대해 현실적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거지. 아무래도 장모님께서 그날 들었던 얘기와 예전에 아내를 통해 들으셨던 제 과거 이야기 모두를 어머니께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말라고 제가 양부모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요. 힘들게 살아온 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냥 제가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고 방황했다는 식으로 넘겼었죠. 그러니 장모님께서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양부모를 찾아가 화를 내셨다고 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되레 큰 소리칠 사람들이었지. 분명 두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하려던 순간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이 얼룩덜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더니 양부모는 두 분께 단순히 말로만 혼이 난 건 아닌 것으로 보였죠. 혹시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맞긴 맞았는데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우리 두 사람은 네 어머니와 장모님께 맞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나 원망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 때문에 빈다는 거죠? 저한테 언제든 지금처럼 용서를 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사과하겠다고 생각 한 번도 없다가 된통 당하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됐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는 앞으로 그 집 찾아가지 마시라고 말할 테니까 아빠 엄마 아니 그쪽도 앞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불편하다면 그렇게 하마. 근데 우리 잘못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것도 맞고 그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진심이야. 어머니와 장모님 그리고 아내라는 내 가족이 생긴 뒤 양부모에 대한 원망도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지운 채 살아갔습니다만 양부모를 용서하는 건 다른 일이었어요. 잊고 지우고 살아갈 순 있어도 용서를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잘못을 비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해서는 어머니께 양부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게 됐어요. 그러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알고 보니 저와 어머니를 생리별시켰던 그 유괴범들이 제 양부모였던 겁니다. 나도 설마 그 사람들이 널 데려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그날 그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도 너한테 한 짓에 대해 복수하려고 찾아갔던 거였지. 찾아가서는 두 사람이 하는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화를 내며 따져 물었단다. 근데 도저히 말이 통하는 상대들이 아니길래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그런 다음은 내가 두 사람을 추궁했어. 너한테 왜 그랬는지, 왜 사과는 안 하는지 등등. 그러다 너를 어느 고아원에서 입양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 널 데려간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모자를 떼어놓은 주범 아니겠니? 근데 그 인간들이 당황해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 어느 고아원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널 입양했을 시에 사용했을 서류들도 없어졌다면서 말이야.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내가 좀 떠봤어. 그랬더니 제발 저려서 그랬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라. 자기들이 널 직접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네 양부모가 널 유괴해간 유괴범들이었던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섰더라. 인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새끼와 어미를 생리별시킬 수가 있나 싶어서. 거기다 내 새끼 데려갔으면 잘 키워주기라도 할 것을 그것들은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 두 인간을 죽일 생각으로 달려들었지. 아마 현숙이가 옆에 없었으면 엄마가 그때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이성을 잃었으니까.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현숙이가 너 행복하게 사는 모습 곁에서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제까지 못한 어미 노릇 해야 한다면서 말려가지고 겨우 정신 차릴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성을 찾은 것과 별개로 그것들이 저지른 범죄엔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두 사람을 처벌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우리 쪽 증거가 너무 없더라. 두 사람 자백받기 기댈 곳이 없는데 두 사람이 법원 가서도 제 입으로 자기들 죄를 말하겠니? 입 다물고 있을 게 뻔하지.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 그것들 자식 결혼식 날 내가 쳐들어가서 다 말하겠다고 했어. 내 새끼 인생 힘들게 했으면 네 새끼 인생도 힘들어져 보라고. 처음 그 집 쳐들어갔을 때 네 동생도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랬더니 지 새끼 인생은 소중한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제야 빌더라.
나야 그것들이 빌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 돌아서 나왔고. 아마 그래서 그것들이 너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었던 것 같아. 지 아들놈 결혼식 망치기 싫어서. 양부모를 원망하는 감정을 지운 저에게도 그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친자식이 생겨 입양한 자식을 차별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제게 한 행동은 말 그대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어떤 복수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두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양부모님의 괴롭힘에도 끝까지 제게 형대접해주고 신경 써줬던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이제 누굴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아내를 만나며 누굴 원망할 시간에 내가 행복한 게 내가 가진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께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양부모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동생의 결혼식 전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걸로 끝내자고 했죠.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당신과 당신 아들의 복수를 멈추기로 하셨고요. 이후 저와 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전 아내와 꿈같은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집에서 밥도 먹고 명절도 보내면서 지냈어요.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겠지만 어머니와 저에게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말이죠. 그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요. 제가 아내를 만나고 연이어 장모님과 어머니를 만난 이후 그 어떤 말보다 가슴에 와닿고 매일 가슴에 새기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내게 다시 찾아와준 하루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두를, 또 내 옆에 있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다 들으시고는 꼭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곁에 있는 분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보세요. 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해 하시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모두를 사랑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